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5번부터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지문 참 재밌는 지문이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논증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라 그랬어요. 자, 논증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논증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서 밝히는 거. 이때의 주장이 있겠죠? 이 주장은 뭐가 된다? 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 요거는 전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논증은 결국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얘기겠죠.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자,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자, 현대 논리학, 자, 이거를 기호 논리학이라고 한대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로부터 찾을 수 있대요.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자, 이 사람은요, 이 논리를, 이것을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려고 했대요. 사용하였대요.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란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표시를 했대요. 자, 참은 1, 그리고 거짓은 0으로 기호하였대요.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뭐뭐거나라는 이 말은 더하기로 대치했고요.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은 곱하기를 뜻하는 요걸로 대체했대요.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리값이 참이면, 진리값 결론이 참이면 는 1, 거짓이면 는 0으로 표현했다. 그럴 경우 8가지 계산식이 나온다 해서 옆에 표가 있죠. 이를테면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누가? 얘가. 라이프니츠가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이렇게 되겠네요. 자, 라이프니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서는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가 참이에요. 요 참이니까 1이겠네요. 그쵸?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 되는데 그것을 왼쪽의 표로 1과 같이 표현을 하면 볼게요. 철학자, 수학자이다. 얘도 참이죠? 1이죠? 이거나는 플러스죠. 그쵸? 1 플러스 1. 이것은 2가 아니라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철학자이고, 라이프니츠는 얘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대잖아요. 자,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 옳아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 옳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했으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수학자이다처럼 그리고로 결합되는 명제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 틀리죠? 2고 곱하기. 수학자이다. 얘는 1. 얘는 지금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처럼 그리고를 결합되는 명제에서는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가 거짓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리값은 거짓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맞네요. 그쵸? 그냥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했을까? 자, 왜 이렇게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려고 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하지만 명제의 진리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리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리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이렇게 쓴 이유는 간편성, 그 다음에 정확성, 신속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자,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요것을 얘가 얻기를 바랬기 때문에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수학적 기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얘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보편적 과학 언어 구상. 자, 밑에 거 요거 지울게요. 이제 그냥. 얘는 여기도 그냥 쓴 것을 원래 붙여서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 내려서 쓸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과학 언어 구상.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여러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었다. 그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과학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인데 논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그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 창제를 구상하였다. 보편적 과학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인류를 하나의 사고 공동체로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자, 얘가 이거를 구상을 한 이유는 자,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 건 요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서 그 과학 발전에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대요. 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200년 동안이나 사장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까지도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자, 이런 것이 지금 컴퓨터의 등장, 갑자기 또 컴퓨터 얘기가 나와요. 컴퓨터의 등장 어디까지 읽었죠? 그쵸? 컴퓨터의 등장함에 따라 그의 구상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컴퓨터는요, 기계어를 사용한대요. 기계어를 사용을 하는데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라이프니츠는 언어의 차이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과학 언어를 구상해서 하나의 언어를 구상을 해서 하나의 사고 공동체를 만들고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2번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응용되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 나왔고요. 4번 라이프니츠는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런 기호 체계들을 만든 거죠. 답이 4번이네요. 5번 볼까요?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가 명제의 진리값을 판단하는 데에는 불편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거 수학적 기호를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자, 넘어갈게요. 16번.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두 명제를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우리 아까 여기서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장미는 직장인이고 주부이다 라고 했어요. 장미는 실제로 직장인이지만 주부가 아니래요. 그럼 장미는 직장인이다는 맞죠? 1. 2고니까 곱하기 점. 주부는 아니죠. 0. 1.0은 0이죠. 그래서 일단 1.0은 0인 1번 지우시고요. 1.0이 아닌 1번 지우시고 그 다음에 4번 지우시고 5번 지우시면 되겠네요. 답은 2, 3번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정호는 축구선수이거나 야구선수이다. 자, 정호는 실제로 축구선수이지만 야구선수는 또 아니에요. 그럼 정호는 축구선수이다. 1, 2거나니까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겠죠. 일단 1 더하기 0은 1이 돼야 되죠. 그쵸? 맞으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답이 3번. 17번. A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 A의 주장이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고 했어요. 1번. 컴퓨터의 기계어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언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얘기하죠. 보편적 과학 언어 구상. 그쵸?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기계어로 인해 최첨단 과학 기술들이 마련되었다. 최첨단 과학 기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로 인해 인류 문명 아니고요. 컴퓨터의 기계어는 세계 여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요거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과학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보편적이어야지 모두 다가 다 쓸 수 있고 그래야지 과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답이 4번이네요. 자, 18번 보세요.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기억에서 미음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자, 기억부터 쭉 봅시다. 다시. 자, 기억은 뭐였냐면 논증이란이라 그랬어요. 1번. 글쓴이는 중요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억 다음에 나오는 개념 명확히 확인하면서 읽어야겠다. 논증이란 무엇이다 했으니까 뒤에는 개념을 밝혀야겠죠. 2번. 자, 니은이 뭐였어요? 이를테면이었죠.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니은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다. 이를테면, 자, 앞에 막 어려운 얘기 했어요. 이를테면 이게 이런 얘기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고요. 3번. 글쓴이는 특정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디귿 뒤에 나온 특정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디귿이 뭐였냐면요.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건 역접의 접속사죠. 역접이라는 건 앞에 플러스를 얘기했으면 뒤에 마이너스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마이너스를 얘기했으면 뒤에 플러스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이라는 뒤에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건 비문학 독해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어 독해할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but, 이런 however 이런 거 나오면은 그 뒤에 말 되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이 뭘까요? 왜냐하면이었어요. 글쓴이는 논리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리을 뒤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앞에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겠어. 자, 앞에 제시한 근거. 그럼 지금 근거 뒤에 따라서 결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왜냐하면이에요. 결론, 왜냐하면, 이유.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볼까요? 자, 앞에가 지금 여기서 4번에서 얘기한 대로 써볼게요. 내용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근거. 자, 앞에가 근거고 뒤에가 결론이래요. 거기다가 여기다 지금 뭐를 썼다라고 하냐면 왜냐하면을 썼대요. 이것이다. 왜냐하면 결론이다. 이건 아니죠. 두 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을 쓰려면 여기가 결론이고 여기가 근거가 들어가야죠. 아까처럼 근거를 쓰고 결론을 쓰려면 여기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따라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우리 19번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자, 지금 지문은 짧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좀 문제가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또 어휘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GDP는 이제 GDP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머리 지끈지끈 아프죠. 이제 또 GDP는
GDP는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자,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을 파악하는 게 바로 GDP래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자, 이 GDP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 나라 안에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한 거래요. 합이다라고 했어요. GDP를 계산할 때는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빼는데 라 그랬죠. 자, 지금 총 생산물의 가치를 합하는 건데 GDP를 계산할 때는요. 총 물의 가치에서 요거를 그냥 땡땡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중간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빼는데 그 결과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과 동일하다. 자, 요게 바로 총합과 동일하대요.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걸 빼는 게 이것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 이게 동일하다. 다만 GDP를 산출할 때에는 그 해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 화폐로 매매된 것만 계산에 포함되고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결국에는 화폐만 화폐 거래만 포함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GDP를 집계 당시의 상품 판매 가격으로 산출하면 그 결과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했더라도 올해 물가 변동에 따라 상품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올해 GDP는 가격 상승분만큼 부풀려져 작년 GDP보다 커진다. 그런 까닭으로 올해 GDP가 작년 GDP도 커졌다 하더라도 생산 수준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 얘기가 지금 뭐예요? 자, 작년에는 이 분필 한 개 살려면 100원이면 샀지만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서 내가 이걸 살려면 200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2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저만 200원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그렇게 지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분필의 판매 수익은 2배가 올랐을 거란 말이죠.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분필이 거래된 양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커졌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GDP가 작년보다 커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GDP만 가지고 실질 생산 수준을 알 수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GDP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를 판단을 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어느 해를 기준 시점으로 정해놓고 산출하고자 하는 해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GDP를 산출하면 된다.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산출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을 한 그것을 실질 GDP라 하고,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지 않은 GDP를 실질 GDP와 구별하기 위해서 명목 GDP라 부르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이 계속 나와요. 실질 GDP, 그 다음에 명목 GDP 이렇게 라고 부르기로 한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을 1995년으로 해서 2000년의 실질 GDP를 생각해보자. 1995년에는 물가 수준이 100이었고 명목 GDP는 3,000원이며 이건 아직 좀 반영하지 않은 거죠. 2000년에 물가 수준은 200이고 명목 GDP는 6,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명목 GDP는 3,000에서 6,000원 늘었지만 물가 수준 역시 2배로 올랐으므로 결국 실질 GDP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경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면 실질 GDP의 추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봐야 되므로 실질 GDP는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대요. 나타내는 공식 경제 지표래요.
이게 바로 실질 GDP예요. 금년도에 경제성장률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를 분모로 하고요.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내는데요. 자, 경제지표 중 GDP만큼 중요한 GNI라는 것도 있다. 이건 또 국민총소득도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GNI는 GDP의 외국과 거래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로 생기는 실질적 무역 손익을 합산해 집계한다라고 했죠. 자, GDP 썼으니까 이쪽에 이제 GNI를 쓸게요. 지금 국민총소득이래요. 이거는 GDP에 외국과 거래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로 생기는 실질적 무역 손익. 손익을 합산해서 집계를 한대요. 그렇다면 GDP가 있는데도 GNI를 따로 만들어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 왜 또 이거 왜 또 만들어 갖고, 그쵸? 지금 당장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자, 이거는 무엇일까? 만약 수입 생산 단가가 수출 상품 단가보다 올라 대외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전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 수출하고도 제품 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무역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GDP는 무역 손실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GNI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질 소득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얘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GDP가 국민 경제의 크기와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면, 자, GDP는 지금 결론 지금 나오고 있어요. GDP가 뭐예요? 생산 능력,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크기와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 경제의 소득 수준과 소비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둔대요. 얘는 수준과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대요. 자, 어렵지만 정리는 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GDP의 크기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것은 알 수 없다 라고 했었죠. 1번은 맞고요. 2번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최종 생산물 가치의 총합이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요거랑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화폐로 매매되지 않는 것은 GDP 계산에 넣지 않는다. 화폐만 포함한다. 맞고요.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이 GDP 계산의 대상이 된다. 계속 새로 생산된 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5번 GDP는 총 생산물 가치, 중간 생산물 가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지요. 그래서 5번이고요. 20번 보시면요. 밑에 표를 파악해보자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아래의 표는 최종 생산물인 X제와 Y제 두 제화만을 생산하는 A국의 연도별 생산액과 물가 수준이다. 볼까요? 2010년도에 X제의 생산액은 2,000원, Y제는 5,000원. 그럼 두 개 합치면 7,000원이죠. 2010년도에는 12년도 볼까요? 4,000원이고 17,000원이니까 총 합치면 21,000원이 되겠죠. 1번 2012년도에 명목 GDP를 산출하면 21,000원 맞죠? 그쵸?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 물가 수준이 올랐는데 결국에 지금 물가가 3배가 됐어요. 근데 2010년도에 7,000원에서 21,000원으로 3배가 됐으니까 GDP는 21,000원으로 3배가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 얘네들의 실질 GDP는 똑같다. 이 얘기를 아까 풀었었죠? 그래서 답은 어쨌거나 답이 아니라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명목 GDP니까. 그쵸? 2번 2012년도에 명목 GDP는 2010년도 대비 3배가 늘었다. 명목 GDP 뭐 7,000원인데 21,000원이 됐으니까 3배가 는 거 맞고요. 3번 2011년도에 실질 GDP를 산출을 하면 7,000원이겠군. 2011년도 두 개 합치니까 14,000원인데 물가 수준이 2배 올랐으니까 7,000원에서 14,000원 2배 어차피 오른 거니까 그냥 그대로 7,000원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0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올랐군. 실질 GDP를 보자는 건데요. 물가 수준 3배, 명목 GDP 3배. 그러면 동일하겠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번에는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요. 2011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0%. 그쵸? 2012년도 0%가 되겠죠. 자, 21번 기억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보시면요. GDP가 있는데도 GNI를 따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아까 뭐였냐면 무역 손실 발생에 대한 걸 제대로 계산을 못한다라 그랬죠. 1번 국가의 총생산 능력을 정확히 재기 위해서는 GNP와 상관이 없고요. 생산한 재의 총량 이건 또 GDP와 관련이 있고요. 생산한 재의 수출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그 다음에 뭐 국가 간의 수준 차이 아니고요. 5번 무역 손익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감을 정확히 재기 위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21번에는 5번이 되고요. 22번 볼게요.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A. 심지어 GDP가 작년보다 커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떨어졌다, 하락했다. 자, 이렇게 어휘 문제는 다른 말로 바꾸자 그랬죠? 하락하다 이런 말로 바꾸면 지금 되겠네요. 요걸로 바꿔서 되는 것은 감기가 하락하지 않아. 이건 틀렸죠. 2번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2번이네요. 해가 하락하기 전에 말 안 되고요. 아이와 부모가 하락해 지내는 것은 안 되고요.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안 되지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3번부터 26번까지 지금 요 시간에 마저 보고요.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고요. 요까지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문학만 나오니까 좀 지루하죠. 뭐 뒤에 이제 문학이 많이 몰려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23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은 땅으로 떨어진다. 공을 수평으로 멀리 던지거나 심지어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도 공은 땅에 떨어진다. 자, 뭐 수평으로 던지고 하늘을 향해 던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공은 땅에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목격할 수 있다. 모든 물체에는 중력, 즉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기 때문이다. 자, 공이 항상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중력 이거죠. 그러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일까? 라고 질문. 밑에 답을 하겠죠, 이제. 문답법이 쓰였겠네요. 지표면 5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거나 수평으로 멀리 던졌을 때 공이 1초 후면 지표면에 닿는다. 이 순간의 공의 속도는 약 5m/s이다. 곡률은 곡선이나 곡면의 구분 정도를 말하며 지구의 곡률은 약 0.뭐쩌저쩌 이것이래요. 옆에 그림과 같이 지표면 A에서 접선 방향으로 1000m 떨어진 B로 이동했을 때, 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의 거리가 지금 1000m래요. 이게 1000m인데요. 이동했을 때 지금 직선이라고 봐주세요. 조금 삐뚤어지긴 했어요. 그린다고 그렸는데. 자, 요렇게 이동했을 때 실제 지표면 C는, 자, 지구는 둥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표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C는 요게 C예요. C는 요만큼, 여기에서 떨어진 게 0.625m 아래에 있대요. 그냥 그대로 합시다. 요만큼이 바로 0.625m 아래에 있대요. 마찬가지로 A에서 접선 방향으로 8000, 지금 1000까지였지만 8000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곳엔 이게 5m 아래에 있게 된대요. 따라서 공을 약 8km/s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게 한다면, 자, 내가 지금 여기서 공을 던져요. 지금 사람이 여기 서서 공을 던지는데 공은 이쪽에 가서 여기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공이 그냥 이대로만 날아간다면, 만약에 직진으로만 날아간다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곡률을 구하고 어쩌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공을 8km/s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게 한다면 요거 속력 이상으로 날아가게 한다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나아가 어떤 물체가 약 8km/s의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표면을 따라 계속 떠 있을 수 있다. 자, 이걸 따라 계속 떠 있을 수 있대. 떠 있을 수 있대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얘가 만약 직진으로만 간다면, 이 직진으로만 가는 게 바로 8km/s의 속도 이상으로만 간다면 얘는 계속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속도를 지구 접선 속도라고 한다. 자, 이 속도, 이게 바로 지구 접선 속도이다 라는 거죠. 만약 어떤 물체가 접선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지금 8km/s 이게 지구 접선 속도고요. 만약에 저거 이상으로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떠 있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고도가 높아질 것이래요. 고도가 점점 높아진다. 지표면을 따라 돌면서 고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언젠간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에 이른 뒤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약 8km/s라는 접선 속도는 음속의 24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그 속도로 날아가게 하기가 힘들다. 또 그 속도로 날아가게 하더라도 이게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힘들대요. 그렇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 자, 이 마찰로 불타버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마찰열이 타지 않게 하더라도 공기의 저항의 속도가 떨어지므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위성은 어떻게 우주 공간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을까?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에는 로켓을 이용한다. 이때 로켓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지구 탈출 속도는 지표면에서는 약 11km/s이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줄어든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약 8km/s로 움직이게 하면 추락하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다. 자, 요것만 던지면 계속 요렇게니까 계속 그냥 떠 있는 거죠. 그쵸? 이 이상이 되면은 튕겨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버리겠죠. 그쵸? 이게 8km/s고 얘는 그 이상이 되고, 그러면 11km/s로 해서 올린 다음에 그 8km로만 돌게 한다면 인공위성은 계속 돌 수 있겠죠. 그쵸?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마찰열도 없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도 없으므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은 필요 없다. 자, 이것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건데 우주는 이게 없기 때문에 얘도 필요가 없겠죠. 이로 인해 인간은 달이라는 자연적인 위성을 가진 이래 수많은 인공위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23번 윗글에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상반된 원리를 제시한다. 뭐 상반된 원리는 안 나왔고요. 2번 대비되는 가설도 안 나왔어요. 이건 실제 이론인 거지 가설이 아니죠. 화재와 관련된 이론은 어떻게 변화 과정 아니고요. 4번 의견 한 개 안 나왔고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가며 원리를 설명한다. 자, 주요 용어의 개념 이거 뭐 요 지구 접선 속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원리, 인공위성이 떠 있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23번에 5번 맞죠.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자, 가를 보니까요.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자, 그럼 얘는 8km/s로 계속 잘 돌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가를 우주 공간에 올릴 때 로켓은 11km/s의 속도가 필요했고요. 궤도를 벗어나면 얘는 8km/s 이상으로 도니까 궤도를 벗어났겠죠. 그 다음에 나의 발사 지점은 뭐 후에게 한번 봅시다. 1번 가는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겠군. 인공위성 그렇죠. 접선 방향. 아까 이 접선 방향. 이게 접선 방향이었잖아요. 이대로 움직이겠군. 그 다음에 가는 고도를 유지하기 8km/s 맞고요. 대기권에서 마찰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야 되겠죠. 마찰열이라는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대기 중에서는 이게 아직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11km/s 이상의 속도를 내야 되겠고요. 다는 궤도를 돌던 중에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높다가 아니라 속도가 더 8km/s 이상의 속도가 돼버렸으니까 벗어났겠죠? 지금 이 속도 이상이 되면 고도가 점점 높아져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 25번. 윗글을 고려할 때 기억을 실현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기억이 뭐였어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있게 하는 것, 이거였는데요. 축의 곡률 생각해야죠. 요게 요만큼 거리고 뭐 8,000m일 때는 얼만큼 거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의 거칠기는 안 나왔고요. 공에 미치는 중력, 그죠? 중력 때문에 여기를 잡아 당기는 거니까 그것 고려해야 되고요. 공기의 저항 고려하셔야 되고요. 속도 8km/s면은 유지를 하겠지만 11km/s 이상이면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자, 26번 볼게요. A에서 2를 바꿨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A.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기 때문이다.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 다음에 B. 1초 후면 지표면에 닿는다. 1초 후면 지표면에 도달한다. 맞죠? C. 3번. 지표면을 따라 돌면서 고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향상하다 높아지다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죠. 뭐 점수가 높아졌다, 점수가 향상되었구나, 실력이 향상되었구나 이런 말로 쓰는 거지. 지금 여기서처럼 어떠한 고도가 계속 높아질 때는 향상하다가 아니죠. 향상하다는 실력 등이 올라갈 때를 향상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26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